한일 정상이 오늘 회담을 계기로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는 내일 미국 방문길에서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비공개 만찬을 끝으로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는데 일단 회담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첫 번째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했다. 이 부분도 주목이 좀 됐었고 그리고 오늘 회담을 보면 두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간단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한일 간에 그만큼 신뢰와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이걸 오늘 정상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일 간에 가장 예민해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역사에 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가, 예. 이게 한일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고 한일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됐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넘겼다고 하는 점. 여기에 일정하게 이미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시바 총리가 서로 교감을 했다고 할 정도의 상호 신뢰의 어떤 발언들이 미리 있었다고 하는 점을 통해서 예. 앞으로 한일 간에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갈 수 있다. 일종의 실용외교가 가능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한일 간이 오늘 합의한 언론 공동 발표문을 보면 안보나 예를 들면은 이전에 계속 얘기 왔었던 어떤 교류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라든가 지방 소멸 문제까지 정책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한일 간의 협력의 폭이 상당히 넓어져 가고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그동안에 가장 불편해하고 한국과 일본 양측에 가장 요구를 많이 해왔던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 부분을 좀 보여줬다고 하는 점이에요. 특히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때에도 우리가 일정하게 미국의 안보 경제 협력이든 이런 면에 있어서 중국의 견제 용도이든 아니면은 동북아 질서를 위해서든 환태평양을 위해서든 미국이 그동안 바라왔던 일종의 그림을 만듦으로 인해서 미국과 협상력을 좀 더 높이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함보다는 소통이 더 잘 됐던, 편안했던 좀 분위기였다. 이런 김성환 평론가의 평론이었는데 어떻게 그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서 또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 거냐 하는 이런 우려와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를 해소했다는 것이 가장 이재명 대통령 부분 한일 방문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시기나 형식으로 볼 때도 상당히 파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8월이잖아요. 네. 8월이면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패전을 한 달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 8월이라고 하는 가장 한일 관계에서 예민한 시기 때 한미 정상회담보다도 먼저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먼저 방문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파격적이다. 특히 아마 그 진보 정권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이게 보수 대통령이었다면 이 한일 회담을 또 굉장히 조금 굴욕적인 한일 회담으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정권 때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라든가 또는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에 대한 문제 부분도 다 전임 정부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 존중하겠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보수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굴욕적이다. 다시 또 친일 행각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여러 가지 진보 진영에서 나올 수 있는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굉장히 저는 아마 굉장히 조금 파격적인 행보를 했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면 네. 이제 보수 정권에 들어서든 진보 정권에 들어서든 이제는 한일 관계는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하달을 할 차례라고 보이거든요. 윤석열 정권 때 보면 어쨌든 물의 절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우라고 했는데 그 일본이 채워야 될 나머지 절반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채운 꼴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떤 모습을 이제 진솔한 모습을 이제 일본 정부가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역대 진보 정권의 태도와는 좀 다르게 김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 어쨌든
파격적이고 좀 더 현 정부의 실용 기조를 좀 보여준 거다 이렇게 좀 동의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한일 간의 가장 관계가 좋았다고 하는 게 일본에서도 평가할 때 김대중 정부 시절이잖아요. 김대중 정부는 보수 정부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일종의 그 최소한 한일 간의 합의였던 컨센서스조차도 오히려 무시하거나 오히려 퇴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국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역사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한국 국내의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아까 이제 물컵의 반 얘기하셨지만 물컵의 반은 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채워줘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때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합의를 부정했다기보다는 합의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할 거라면 한일 간에 국민들 양쪽에서 생각할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된다거나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린 피해자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합의부터 해놓고 난 다음에 국민들을 오히려 윽박지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의 반감이 커지고 합의가 부정되는 듯한 모습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합의가 됐잖아요. 된 부분을 다 뒤집는다는 얘기는 한일 간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겠다고 하는 신호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어찌됐든 서로 간의 파트너십이나 공동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 그거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라는 건 진보 정부든 아니면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문제들을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뒤집는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로 설명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결과 이렇게 공동 문서로 발표하는 것도 사실 17년 만이라고 하고요.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이 셔틀 외교가 재개됐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확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10월 달에 경주에서 아펙 회의가 열리거든요. 아마 그때 아마 이시바 총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이시바 예. 총리가 올 것으로 보고요. 이제는 그때 올 때 저는 이시바 총리가 나름대로 선보는 좀 들고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일 회담 하기 전에 요미우리 신문하고 밝힌 부분에 있어서는 전임 정부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에 대한 합의를 다 존중하겠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 일본 정부에서 어떤 진솔한 사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시바 총리가 이번 10월 달에 경주에 오게 되면 저는 적어도 나름대로 선물 보따리 풀어야 되는데 저 그 부분이 저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한 면담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6번 정도 살아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를 입으신 어르신들도 이제 수십 명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시바 총리가 와서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저는 98년도 이루어졌던 김대중 오부지 어떤 그런 선언보다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저는 이시바 총리가 10월 경주 아펙에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몸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진짜 저는 한일 관계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림이 나오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마 일본 국내 사정을 볼 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오늘 공동 언론 발표문을 봐도 그러니까 98년 합의 내용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승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일단은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태도가 어느 정도 보여졌다. 이 부분은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언급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주 방문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셔틀 외교를 얘기하면서 경주 방문을 얘기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좀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네. 별도의 다른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방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을 각 지역에 지금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곳들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사실 일본 관광객이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도 조금 더 일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내수 활성화에 기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예. 그리고 한일 간의 미래 관계는 일단 오늘 뭐 정상회담 때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제 협력을 좀 더 많이 강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수소하고 암모니아 문제까지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신산업에 관한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을 같이 협력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까지 좀 더 확장할 것 같고요. 뭐 이전에 아베 총리가 보였던 것처럼 그런 식의 태도는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CPTPP 얘기가 되잖아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일본이 네.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미국이 이렇게 자국 보호주의 무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블록들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일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다자간 무역 협정을 맺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계속 모색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경제 협력도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동북아 정세에서 사실 북한하고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공동 합의 발표문에도 납치자 문제가 언급이 됐던 것처럼 북한하고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본도 적극 우리랑 협력할 가능성 이것도 한번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분위기의 총평을 들어보면은 이전보단 그래도 실용적이고 좀 더 분위기가 유연했던 그런 건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걸 배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어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도 그렇고 민감한 발언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게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지금 국내 지지율도 굉장히 낮고 총리 교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민당에서도 다수가 반대하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어떤 사과의 입장이나 이런 걸 밝히기는 좀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98년 한일 합의를 언급함으로써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준하는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입장으로 일단 가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별도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실 이걸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또 이시바 총리가 지한파라고 얘기할 만큼 한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총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있을 셔틀 정상이나 회담이나 셔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나름대로 어떤 성의를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어떤 입장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는 상당히 좀 순탄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처음 일본을 택한 데 대해서 뭐 든든하다. 그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배려가 조금 있는 부분이었나 그 부분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당연히 뭐 좀 배려했다고 보고요. 원래 같으면 역대 대통령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보통 귀국길에 한일 정상회담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이번에 아마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저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비하는 성격도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회담을 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대중국 전략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든든한 동맹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일 간이 계속적으로 대립하거나 갈등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이 대중국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 측의 양해를 얻어서 네.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작동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아마 그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라든가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어떤 강제징용에 대한 어떤 제3자 배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만약 이것을 뒤엎는다고 해버렸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한일 간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을 전임 정부에서 한 부분을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사 문제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과는 진짜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고 진짜 가깝고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미국보다도 먼저 일본을 방문하고 그리고 예. 전임 정부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존중한다는 그 선언만으로도 일본 정부로부터 더 이상 경계한다거나 아니면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기 때문에 저는 한일 정상 간의 어떤 신뢰 회복이 오늘 정상회담 계기로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앞으로 한일 관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발전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상을 좀 뒤엎는, 좀 벗어나는 긍정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 상황 좀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앞서 뭐 리포트로도 확인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 얘기 좀 해볼 텐데 결선 투표 거쳐서 이제 26일에 최종 승자가 정해지게 됐습니다. 한 번의 승부가 안 났었고요. 김문수 장동영 후보가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를 했는데 내부 통합론 그리고 원내대표 한계론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원들 표심이 일단은 반탄파 쪽으로 몰렸잖아요. 결선에서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이거는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상했던 그 예상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친윤당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국민의힘 또 쇄신을 거부하고 퇴영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뭐 지금에 있어서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중에 누구 한 명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쇄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친한파든 아니면 찬탄파가 훨씬 더 위축되는 상황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하나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실망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갔지만 최고위원은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예를 들면 계엄 선포하고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는데 그걸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지 않나. 뭐 지금 당 대표뿐만 아니라 그 계엄의 정당성까지도 얘기했던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뽑히게 되면 지금 뭐 양양자 전 의원이나 예. 이런 일부 이제 계엄에 반대하는 발언들을 했던 인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최고위도 뭔가 이견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층 내부에서도 실망하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전당대회가 됐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쭙던 거 당원들 표심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상대당 입장을 보실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만나요. 만나는 걸 보면서 저도 갸웃한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던데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대선 직전에 후보 교체 저항했다. 그러니까 단일화 합의라고 하는 걸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친윤계하고 매우 불편해진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친윤계 쪽에서 장동영 후보 쪽으로 뭔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나 내부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예.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친윤은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를 친윤계의 대척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힘을 실어줌으로써 가져가겠다고 하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그 1차 선거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했는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이길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보수의 심정을 잘 아시는 당원 80%였습니다. 그리고 반탄파가 압승을 했고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보면은 일단 이번에 보면 이
탄핵에 반대했던 2명 후보가 올라간 걸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탄핵에 반대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이.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탄핵 반대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컸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흐름을 보면 윤 의견을 얘기하면서 전환기 현상으로 나타나고 중도 당원들이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을 반대해 왔는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기 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싫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아마 마지막에 터져난 그 정청래 변수가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내란 정당 당원이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중도 당원들이 볼 때는 지금은 쇄신 다음에 어떤 대여 투쟁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재명 정권과의 어떤 투쟁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명성이 훨씬 더 높은 대여 투쟁에 대한 선명성이 누가 높은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나 장동희 후보가 훨씬 더 대여 투쟁에 강한 선명성을 좀 보여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탄핵에 반대하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 흐름은 윤 의견과 좀 다른 대여 투쟁을 선도할 수 있는 당대표, 검투사 대표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은 방점을 준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를 지냈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1차에서 나름대로 50%를 넘을 줄 알았는데 넘지 못했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장동희 후보보다 조금 유리해 보여요. 그래도 대선 후보를 지냈으니까. 왜냐하면 역대 대선 후보에 대선에 나갔다 떨어진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뭐 홍준표 뭐 후보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지금 최고위원들 후보들이 득표한 걸 보면 김문수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4등을 했고요. 장동희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했던 김민수 후보는 2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다수파인 친윤계가 좀 더 조직적으로 장동희 후보를 밀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그 표심들, 그러니까 이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어떤 탄핵 찬성 당원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부분에 저는 캐스팅 보트 질 것 같은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뭐 안철수 후보를 만났지만 안철수 후보가 어떤 윤과의 어떤 정치 단절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앞으로도 아마 탄핵 찬성했던 그 당원표가 어느 쪽을 얼마나 참석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캐스팅 포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전 대표 이야기도 조금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 전 대표 관련해서 된장찌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고기를 먹었는데 된장찌개를 먹었다 이렇게 서민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자숙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조 전 대표는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 전에 한 얘기도 같이 있거든요. 사실은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입장도 같이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사나 미안함도 같이 밝혔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비판 여론들이 있다고 하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는 건 그냥 지금처럼 막 공개 행보를 많이 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전당대 11월에 열릴 예정인 전당대에 출마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보들 여기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뜻을 얘기한 것으로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태도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낮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지율도 좀 지지율 좀 하락한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부분도? 그건 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실은 하락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복잡할 거고요. 조국 혁신당도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필요했던 건 윤석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권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제1야당이었고요. 제1야당이었지만 그 무게감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또 한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앞장서서 그 앞에서 탄핵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조국 혁신당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권력은 민주당한테 와 있고 조국 혁신당은 누구랑 싸워야 될지가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란 종식이 완전히 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조국 혁신당은 어떤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조국 전 대표는 어떤 정치인으로 비춰질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면 받자마자 나온 행보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일으켰다. 또 차라리 그렇게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된장찌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그런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점에 대한 아쉬운 점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계속 뭔가의 논란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조국 전 대표나 조국혁신당도 저는 결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이내에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10% 중반, 20% 가까이까지 올라간다거나 조국 전 대표가 하다못해 대권주자군에 들어가서 지지율이 한 10몇 % 이상쯤 나와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한 자리 숫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조국 전 대표의 존재감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큰 딜레마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하고 호남에서 경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를 낸다? 그러면 아마 더 반감이 커지거나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민주당하고 통합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의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민주당이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부담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가서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존재감이 커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전 대표 행보 짚어주신다면. 일단 뭐 논란을 계속 만들면서 뭐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보면 중앙 정치로 복귀는 선언했는데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당장 보더라도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부산시장을 나가려면요 적어도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마 민주당이라고 해서 볼 때도 보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복권까지 했는데 그런 광역단체장을 양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네. 조국 전 대표가 거기 나오게 되면 민주당 후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는 지역구로 간다고 하더라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그만두고 나면 본인이 지역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조국 전 대표 출마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기회로 해서 중앙정치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지가 많지 않다면 결국 본인의 정치적 몸집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빚 이를 갚기 위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든가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나름대로 아마 본인이 내년에 어떤 중앙정치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결국 계속적으로 아마 계속 민주당과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대립 그런 구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앞으로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정치권 상황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